네, 잘 쉬셨습니까? 공무원 장원급제 소방직 한국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의 흐름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131쪽인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려 초기에 왕대사들 왕권 강화의 중요성 얘기했잖아요. 그걸 좀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131쪽에 태조의 정책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왕대사가 되겠죠. 일단 태조의 정책은 첫 번째가 뭘까요?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 당연히 이 정책과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죠. 일단 거기 보시니까 관료 조직의 정비를 한다. 태봉의 관제를 바탕으로 태봉에는 광평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작해서 9등급으로 처음에 나누었다가 통일 이후에는 16등급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평성 제도를 이렇게 계승했었다. 두 번째가 호족 통합입니다. 호족 통합. 당연히 중요하죠. 왜? 지금 호족은 왕권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왕권의 도전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회유와 통제가 있는데 회유책 같은 거 보면 호족에 대한 패백을 후하게 하고 패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보답해 주는 거죠. 언사를 낮추는 중패비사 정책으로 접근합니다. 이 중패비사란 말도 혹시나 넣어놨어요. 옛날에 문제에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정략결혼 그리고 사성정책 같은 것을 했으며 호족에게 중앙관직 수여 및 역분정 제공 등을 통해 호족 세력을 흡수 통합해 갔습니다. 거기 사성정책이라고 했는데 옆에 설명 보시면 대표적인 왕시성을 하사받은 호족 왕순식이 있어요. 원래는 보세요. 본관은 강릉인데요. 강릉 김씨, 본명은 김순식입니다. 그런데 922년에 고려의 귀순에서 왕건으로부터 왕시성을 하사받고 대광, 이제 이 대광이라는 직책은 고려 아주 초창기에 최고 관직들을 얘기합니다. 정 1, 2품을 대광이라고 하는데 대광에 임명됐으며 936년에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 신검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왕순식인데요. 이와 같이 성을 하사해서 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원래 왕순식은 궁예의 충복이었기 때문에 왕건에게 저항하는 세력이었거든. 근데 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역분전이라는 것은 토지죠. 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토지인 역분전을 줬다라고 합니다. 물론 견제책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방 호족에게 그들 지역의 관할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연대 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사심관 제도, 별표 3개 하십시오. 사심관 중요합니다. 이걸 설치하고 일종의 인질 정책인 기인 제도를 활용하여 호족을 견제했다. 사심관과 기인 제도, 밑에 자료를 보시죠. 지방 호족에 대한 회유와 통제인 사심관과 기인 제도라고 내놨잖아요. 기인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지문입니다. 건국초의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의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 일에 대하여 자문 물어보게 했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서울로 올려보내서 공부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쪽에 인질제도라는 걸 기인제도라고 하죠. 옆에 설명을 보면요. 이 호족들이 이제 중앙에는 이제 중앙으로 오게 되면 문벌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벌귀족이 된 중앙으로 온 그 문벌귀족들 그들을 중에 일부를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서 중앙의 그 귀족들을 자기 지역을 연대 책임지게 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표현했고요. 지방의 향리들은 자식을 올려서 기인제도,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삼게 하는 이런 두 가지 견제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사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에 투항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최초로 임명이 됩니다. 이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러니까 경주 지역을 연대 책임을 지게 했고요. 부호장 이하의 지방의 향리를 임명하는 대신 출신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 가보면 경제소와 유향소 제도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때 가서 내가 설명하겠는데, 이 사신관 제도의 틀이 조선시대에 경제소와 유향소 제도로 분화 발전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통일신라에도 이른바 상술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상술이. 그러니까 지방의 유력자의 자식을 서울로 올려보내서 인질제도 하는 걸 상술이란 제도가 있어요. 통일신라에. 그것을 계승한 것이 고려의 기인제도고요. 조선에서는 경절이 제도라고 이제 이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경절이 제도는 조선 후기로 가서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술이, 기인, 경절이.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경절이는 인질제도라기보다는 지방과의 연락 또는 지방의 특산품 같은 것을 서울로 운반시키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서울과 지방의 교통의 통로로서도 이용이 되는 상술이, 기인, 경절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제도사의 일환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의 예절을 강조하는 거죠. 거기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태조가 통일한 직후에 신하들의 예절을 밝히기 위하여 정계라는 책 한 권과 계백요서 8편을 저술해서 반포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계, 계백요서 요거는 가끔 물어보거든요. 힌트를 줄 때 왕건이라고 줄 수는 없으니까 정계와 계백요서를 지었다 그러면 왕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생안정이에요. 민생안정. 당연히 후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내세운 정책이 취민유도입니다. 취민유도. 거기 보면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 일정한 법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취민유도. 세금을 너무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세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율을 10분의 1 정도로 그냥 경감하고 빈민구제기관인 흑창을 설치해서 농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민생안정과 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애민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자, 공신과 호족의 행포를 금하는 조서가 내려가고요. 전란 중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신라의 그 백성들에게도 이 신라 지역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이 왕건의 이런 정책이 상당히 어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신라와 이 고려가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큰 반발이 없었어요. 바로 이러한 민생 안정책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진 정책이거든요. 태조의 북진 정책입니다. 이러한 태조의 정책들은 모두 후대 국왕들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요. 북진 정책 볼까요? 자, 서경, 평양입니다. 오늘날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경을 중시해서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고, 그 다음에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고 개경과 비슷한 규모의 관청을 설치하여 옛날 왕경의 위엄을 되찾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분사제도라고 하는데요. 별표 3개 하시고 옆에 분사제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태조 때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경에 설치된 중앙의 주요 관서와 명칭이 같은 별도의 행정조직으로 이렇게 중앙의 주요 관서와 명칭이 같아.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중앙관청을 똑같은 걸 서경에도 하나 둔다는 거예요. 문종 때 정비되고 예종 때 이르러 확대됩니다. 그래서 분사병부, 분사국자감, 분사태사국 등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수많은 분사의 사례는 서경이 개경의 번가는 조직을 지닌 부도, 두 번째 수도로서의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지녔음을 뜻하는 것이죠. 거의 서경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커다란 규모의 관료 조직의 녹봉을 위해서 거기도 또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경 못지않게 서해도의 세곡 17만 석이 서경 대창에 납입이 되었는데요. 묘청의 난이 일어나죠.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묘청에난 일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서경세력이 더 세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개경 세력들에 의해서 이 분사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사제도는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포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서경을 중시하면서 이걸 북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서경 길지서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서경 지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 말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의 영토를 확장하죠. 북진 정책 결과인데요. 130쪽을 펴시면 다음 돌아가 보시면 거기 북쪽 지방 보시면 맨 북쪽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태조의 북진 정책 후의 영토 그래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청천강 지역까지도 넘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대동강성 이남이었기 때문에 평양 지역은 사실 당나라의 안동 도후부가 설치되기도 했었고요. 그것이 쫓겨난 다음에는 사실 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잘 통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을 정확히 어떻게 통제했느냐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평양 지역이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잘 형성이 됐겠죠. 그거를 더욱더 북진 정책의 기지로서 활용했던 분이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쓰게 되죠. 거기 보시면 130조 다시 오시고요. 거란은 고려와 친선을 맺고자 사신과 낙타 50마리를 보내왔는데 태조는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이므로 교류할 수 없다며 사신으로 온 30명을 섬으로 쫓아보내고 그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낙타를 개경의 만부교에서 묶어놔서 굶어 죽게 하는 강경책을 취해서 이걸 만부교 사건이라고 그래요. 만부교 사건이 뭐다? 거란의 사신이 준 그 낙타를 굶어 죽인 사건. 그러면 거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고려와의 충돌이 예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성종 때 되게 되면은 이제 거란의 침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거란이 잘 못 쳐들어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주 고려가 만만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정책이 있는데 여러분 133쪽에 보면 일단 숭불 정책을 했어요. 불교를 중시해라. 훈요 10조 제1항에 불교를 권장했고 근데 이제 132쪽에 보면 태조가 제시한 국가 기본 정책과 함께 훈요 10조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1조에 보면 불교를 중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요, 이 훈요 10조에 대해서는 잘 문제가 자세히는 안 나오고요. 그냥 훈요 10조라고만 해서 언급이 되거나 훈요 10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뭐 불교를 숭상했다, 뭐 이 정도만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훈요 10조에 대해서는 1번 보시면 거기 유교, 불교, 풍수지 사상과 토착 신앙을 모두 중시하는 융합적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게 알 수 있는데요. 2번 보세요. 태조 26년에 박술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전해준 훈요 10조는 그 후 거란의 침입 때 없어지고 오늘날 전하는 내용은 현종 시기에 우리 골품제도에 저항했던 최치원의 사촌 동생 채원이란 사람, 이 사람의 손자였던 최항이 이제 당시 최고의 실력자가 돼 있었는데 고위층에 있었는데 이 최항의 집에 보관된 것을 최승로의 손자인 최재안이 우연히 발견하여 현종에게 바침으로써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짜 왕건이 지은 건지에 대해서는 전부터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뭐 이걸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훈요 10조를 왕건이 지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3조의 비보사찰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땅의 기운을 북돋거나 또는 누르기 위한 사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뭐 황산 신검이 항복한 황산에 개태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장려하는데 서경에 학교를 세웠다는데 학교의 이름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면에 있어서의
태조의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민족 재통일에 성공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 이후에도 고려 왕실에 초속을 놨던 것이에요. 자, 그 태조의 이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결혼 정책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왕비가 많았어요. 태조 왕건은 29명의 왕비를 두잖아요.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서 왕자들이 많이 나와요. 모두 27명의 왕자와 28명의 왕자와 6명의 공주죠. 그래서 33명이에요. 그 자식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제 왕실을 꾸리고 이 호족을 이제 왕실 가족으로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광종 이전의 왕대사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일단 그 왕건의 큰아들인 해종인데요. 이때 왕규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 해종을 죽이고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광주 원군은 누구냐면 자기 왕규가 그 딸을 갖다 왕건에게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왕규도 호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임금은 이제 정종인데 왕십념의 후원으로 왕규, 박수리 등의 정적을 제거하고 즉위합니다. 왕십념은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이죠. 정종 때 거란의 침입의 기미가 보여서 이미 광군사를 설치하고 광군 30만 명을 모집했다고 해요. 옆에 광군 설명 볼까요? 이 정종 때 광군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거란의 침입 대회 설치했습니다. 근데 2번 일종의 농민 예비군으로 30만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후에 이제 고려의 그 지방 병력 주현군이라는 걸로 이제 개편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정종도 좀 짧은 재위로 이제 죽었고 그 정종의 동생인 네 번째 임금 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뭐 광종 하면은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왕권 강화의 화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광종은 태조 왕건의 아들들 중에 하나죠. 아까 봤던 해종도 있고 정종도 있고 광종까지는 전부 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들이라고 봐야 되겠다니 아들입니다. 그런데 광종은 좀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그 기틀이 된 게 뭐냐면 이 광종의 부인이 누구냐? 해종, 자기 형이죠. 해종의 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 자기 여동생이에요. 배다른 여동생 대목황후 황보씨. 그러니까 결국 왕실끼리의 근친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가려고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광종의 왕대사,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표시해 놓은 건 되게 중요하죠. 자주 얘기하는데요. 광종의 왕대사는 좀 자세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재생산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종의 왕대사 중요하고 우리는 맨날 하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선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거다 생각하지만 새로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이지만 매번 새롭게 강조를 하는데 공부를 좀 하신 학생들 입장에서는 맨날 광종만 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번 나온다는 거죠.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주성을 과시했어요. 칭제 건언합니다. 황제라 칭했습니다. 태조 왕건도 황제라고 칭하진 않았죠. 연호는 썼어요. 황제 시스템을 갖췄지만 근데 칭제 건언했습니다. 그래서 광덕 준풍이란 독자적 연호를 썼고요.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왕권 강화의 노력들 949년에 주현 공부법이란 걸 이제 즉위하자마자 했는데요. 주현을 단위로 곡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해서 국가 재정을 강화한 건데 이거는 뭐 즉위하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광종의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참 중요하죠. 956년, 958년, 960년, 960년 전부 2년 간격이네요. 그쵸? 예. 일단 956년 노비 안건법입니다. 본격적인 개혁 시작으로 제가 가로 써놨죠. 호족, 공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비였던 사람 중에
옛날에 양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대부분 양인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대거 많이 가지고 있던 노비들이 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은 확보되고 민심 획등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호족의 세력은 매우 약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958년 그 유명한 과거제도가 실시되는데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3개 하십시오. 과거제도입니다. 958년이죠. 과거제도의 그 실시인데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관료 시스템에 있어서의 드라마틱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좀 어렵게 썼나요? 예,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품제도가 없어졌다는 걸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호족 세력들, 고려를 이끌었던 이 호족 세력들이죠. 이 호족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중앙의 고위 관리나 귀족이 된다는 것은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정한 또는 국왕이 정한 룰에 맞추어서 시험을 봐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서 강조되는 게 충 같은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념을 어려서부터 습득하게 되면 왕에게 복종하는, 충성하는 이런 인사들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과거제도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후주, 즉 5대의 한 국가인데요. 여기서 귀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시했습니다. 신구 세력의 세대 교체인데 그 신이 뭐야? 새로운 세력이요. 군은 호족이죠. 육두품 출신 신진 유학자들이 대거 진출하였으며 양반 관료제도가 시작되게 됐다면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 거란의 침략에 맞섰던 사람 누구예요? 거란 침략에 1차 침략에 가서 소손용과 단판을 벌였다는 우리 서희 장군 얘기하는데 이 서희라는 분은 두 번째 과거 광종 때 실시된 두 번째 과거에서 장원급제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만큼 세대 교체를 이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960년에는 관료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4개의 색깔, 뭐 자단 비록인데 그건 몰라도 좋고요. 4개의 색깔별로 공복을 정하게 되고요. 962년에는 송나라와 수교를 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려는 친송 정책을 했다고 막연히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 광종 때란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송과 수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쯤 송이 중국을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쯤 맞춰서 송과 수교를 했어요. 963년에는 빈민구제기금 제위보를 설치해서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때쯤 오게 되면 자, 고려의 건국에 공임하는 개국공신이라도 개혁에 불만은 자는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숙청을 하죠. 왕권 강화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광종은 불교의 장려 또한 종파의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거기 뭐 재관이란 사람 재관을 남중국 5월에 파견해서 천태학 서적을 전했고 높은 수준의 천태학을 들어와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한층 높은 차원에서 지향하고자 했어요. 이 시기에 의통이라고 하는 고려의 승려는 중국 천태종의 16조가 되어 활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니은이에요. 별표 3개 하시고요. 교종을 화엄정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개경에 귀법사라는 걸 세웁니다. 귀법사. 그리고 그 귀법사의 주지를 균열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균열하는 사람 매우 중요해요. 별표 3 하시고요. 광종 시기의 불교 정책의 최고 핵심 브레인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를 우리 삼국시대의 불교를 국가통합으로 갔던 사람 누구예요?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불교 교단 만들었대.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족들은 선종들도 많이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때 와서 하나의 통합 이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균열을 중심으로 귀법사를 창건해서
화엄정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별표 3개입니다. 왜냐하면 고려 초기의 불교 상황을 물어보면서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온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그 다른 직렬이지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종은 이건 몰라 좋은데요. 여러 종파를 법안종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중국에서 해거라는 사람을 기억시켰다는데 이건 몰라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니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종이 국가 권력과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교종 중심으로 이제 화엄종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균열을 중심으로 귀법사를 세웠다. 그 다음에 과거 제도에는 승과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승과를 실시해서 국사제도와 왕사제도를 도입합니다. 국사와 왕사제도. 국왕의 스승, 왕의 스승, 그 다음에 국가의 스승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국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왕사죠. 국사고. 자, 그래서 명진상부한 불교 교단을 통합하게 된다. 이게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광종의 아들 경종인데요. 거기 광종의 탄압에 순주였던 구세력에 대한 사면령 내렸다고 되고 전시과 처음 실시했다 그랬는데 자, 고려의 토지도에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경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경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유교적 정치 질서의 강화 6번째 임금 성종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예. 말 그대로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입니다. 유학이죠, 유학. 보통 이제 우리 통일신라와 이런 데서 이제 육두품 세력들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육두품들이 유학자인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국가 시스템에 도움을 주고 행정에 이제 주축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 차원이라든가 부분적 시스템이라면, 고려 성종 때쯤 오게 되면 이제, 중국식의 모든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유학 중심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하고 그들의 플랜에 의해서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던 그걸 유교 정치 질서의 강화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분이 우리 역사에서는 최초가 고려의 성종이란 겁니다. 예. 이 고려 성종도 역시 태조 왕건의 손자가 됩니다. 이 이제 성종대로 오면서는 이 아까 우리 경종과 성종은 이제 왕건의 손자 계열이 되는 거죠. 자, 그걸 보시면 최승노입니다. 최승노란 인물 별표 셋이죠. 시무 28조를 통해 시무 28조 별표 3개입니다. 5조 치적평을 올려 교훈으로 삼도록 하고 5조라는 게 뭐냐면 성종 이전에 5명의 국왕의 업적을 올렸고 거기 이제 삼도록 했고 유교 사상에 강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를 강조했어요. 최승노가 옆에 최승노 볼까요?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입니다.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할 때 아버지를 따라 고려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최은함이라는 사람이고 육두품 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최은함이 태조 왕건에게 이렇게 귀속을 함으로써 태조 왕건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때 왕건이 가끔 최은함의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었던 최승노가 글을 읽는 모습을 여러 번 봤대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고려사 기록이에요. 그를 칭찬해주고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사랑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전도가 양양했던 최승노. 성종 때 시무책 시급히 해결해야 될 28개 조를 건의함으로써 근데 성종이 22개 조를 그 대부분 이거 수용하고요. 그 내용 중에 22개는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63세의 나이로 죽자 성종이 몹시 슬퍼했다고 하죠. 바로 그 최승노가 되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란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최승노는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종 때 와서 드디어 통치체제도 이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모델은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앙통치기 볼까요? 당해 관제를 기반으로 한 이성 육부제도를 마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관제해서 하겠습니다.
송해 관제를 수행한 중추원과 삼사, 독자적인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조직인데요. 12목을 설치하고 별표 3개입니다.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최승로가 우리 135쪽의 사료를 잠깐 보세요. 거기 유교 통치 이념과 중앙집권 정책을 주장한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지문을 잠깐 보세요. 두 번째 사료. 매우 아주 너무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사료인데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집집마다 찾아가 매일같이 돌보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관을 보내야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 성조,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도 통합한 뒤에 외관, 지방관을 두고자 했으나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건대 향호, 지방의 호족들이죠. 내양 공무를 빙자하고 백성들을 침폭하니 그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청컨대 외관, 지방관을 두세요. 비록 일시에 다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여러 주연을 아울러 한 사람의 관원을 두고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통괄하게 하자 이거죠. 그 관원에 각기 2, 3원을 설치해서 애민한 일을 맡기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중요한 것, 지방의 아주 포인트죠. 오늘날로 봐서는 12군데의 지방관을 보냅니다. 이걸 12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정치제도사상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걸 12목이라고 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수용 대표적 사례죠. 그 밖에 향리제도를 마련해서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고 중앙에서 직접 통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 중앙에는 이런 이제 올라온 이제 이 호족들이 있다면 지방에도 여전히 호족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이때쯤 와서 이제 성종 때 와서 향리라는 계층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이 향리는 이제 한자를 우리가 풀이하면 지방에 일을 하는 공무원 이런 뜻이에요. 향리가. 그런데 이들은 국가에서 임명한 건 아니죠. 그 지방의 이제 세력들인데 그들에 대한 거기 나왔잖아요. 향리에 대한 승진 규정,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둔 거거든요. 이게 향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향리 제도에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중앙의 관계와 향직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보면 중앙의 문관에게는 문산계를 부여하고 지방의 향리와 노병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의 서열화를 강화했습니다. 옆에 고려 문무산계의 특징이라고 이제 정리해놨는데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직의 기준이 되는 종 1품과 종 9품의 품계가 부과되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문무산계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군사제도도 중앙군에 6위를 설치합니다. 중앙군이가 개경에 둔 부대죠. 개경에 6위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종 때는 이제 이 친위 부대, 이 국왕의 경호 부대인 2군이 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2군 6위라고 하는 중앙군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종 때 6위, 현종 때 2군, 그래서 2군 6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학의 장려에서는 개경에 국자감을 만들어요. 별표 3개잖아요. 국립교육기구, 국자감. 물론 태조 왕건이 서경에 학교를 지었다고 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가 있었어요. 개경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름을 명확히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아주 중국식 그 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 기구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고, 지방 12봉에 향도를 열게 돼서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성에는 비서성, 서경에는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하고죠. 비서성과 수서원 하면은 성종입니다. 이것도 어렵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행직 중에 이제 국가직하고요, 7급 같은 데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문신월가법이란 걸 하는데요. 중앙에 문신들에게 시 세 편이라든가 뭐 이렇게 숙제를 줘가지고 글을 지어 내게 하는 제도를 했습니다. 과도한 재정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 행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등회와 팔관회가 뭐냐? 밑에 보시면 거기 연등회 팔관회 설명해 놨잖아요. 팔관회라는 것은 토속신에게 제사이 되는 제사입니다. 국가적 제사고요. 신라 때부터 있었지. 연등회는 불교 법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팔관회 같은 경우는 개경과 서경에서 보면 10월, 11월에 있었고, 연등회는 거기 보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세요. 신라 진흥왕 12년에 처음 실시한 게 이제 팔관회인데,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성종 때 폐지되었다가 현종 때는 다시 부활이 됩니다. 팔관회는 그러니까 진흥왕 때 처음 있었다고 기록이 나오고요. 연등의 기록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신라 때부터 어쨌든 성종은 이때 유교 정치 인형을 내세웠기 때문에 없앴다. 그러다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때 뭐 거긴 표시 안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송나라가 거란을 협공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거든요, 성종 때. 같이 군사를 가지고 이제 거란을 물리치자. 근데 이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 경제 정책 밑에 나오잖아요. 보시면 광종 때 노비 안건법으로 해방된 노비들 중 일부를 되돌리는 노비 환천법이란 걸 다시 되돌렸어요. 그만큼 이제 귀족들의 반발이 좀 셌다는 얘기고, 빈민 구제 기구인 흑창을 확대해서 의창을 만들고, 우리 의창 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규정한 자모상모법 시행했어요. 즉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면 그 원금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걸 자모상모라고 합니다.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벌한 철전이 성종 때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사에서는 가장 처음이죠, 이게. 자, 왕대사 되게 많네요, 성종이.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게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그 문제가 공개된 첫 번째 소방직 문제에 보면 성종의 왕대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4번 문제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비는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좀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치제도 안정인데 이제 보면 뭐 목종을 거쳐서요. 넘기시면은 현종대까지 가죠. 현종 한번 볼까요? 자, 지방제도의 완성이라고 썼단 말이죠, 제가. 거기 뭐 행정에 뭐 특별한 거 1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1번에 보면 거기 지방행정을 5도, 양계, 4도, 팔목이라 했는데 4도부 팔목은 몰라 좋으니까 5도, 양계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0쪽에 보시면 미리 고려의 5도, 양계, 최종적으로는 5도, 삼경, 4도부 12목입니다. 근데 현종 때는 이제 8목이 됐다가 다시 이제 12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지방제도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왕조의 지방제도의 정비, 그러면 현종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136쪽에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죠.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현종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켰죠. 그리고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앞에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군사제도로는 2군을 설치해서 2군 6위 시스템, 중앙군 시스템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덕종과 정종인데, 거기 정종 때 보니까 천리장성을 완성했다고 나오네요. 이 천리장성은 그러면 왜 만들게 됐을까요? 그 전에 아까 얘기했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즉 거란의 침략 때 이제 개경이 함락된 적도 있고 하니까 개경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북방에다가 죄송합니다. 개경이 아니라 이제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왕대사 누굽니까? 문종입니다. 문종. 그래서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문물의 완비. 고려의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하는 거죠. 일단 각종 법규를 정비합니다. 양반, 공음, 전식. 우리가 전식과 전식 공음전시법에서 공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음전. 세습이 가능한 토지 주는 거. 그런 절차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에서 토지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켰고, 녹봉제도를 확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밑에 줄 향리에 대한 9단계 승진 규정을 마련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향리는 진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9단계가 있는데, 그 9단계의 이 향리 제도를 성종 때 이 향리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제 향리의 9단계 진급 시스템은 현종 때, 문종 때 마련되는 거예요. 예. 승진 규정. 그 밖에, 문화적으로는 거기 보면 흥왕사가 건립되는데요. 대각국사 의천이 문종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쯤 오게 되면은 최충의 구제학당,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개인이 세운 학교, 사학이 크게 발달해요. 그래서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데, 결국 지금 고려 초기의 왕대사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특히 태조, 광종, 성종은 자주 묻습니다. 물론 현종과 문종은 상대적으로 잘 묻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챙겨두시면 136조 옆에 보면은 그 문종의 문물제도 개혁에 관한 제 커멘터리를 저기다 넣어놨는데 여러분 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고려 초의 왕권 강화, 왕대사 국왕의 노력들 우리가 정리를 쭉 했거든요. 내용이 좀 어려운 게 많으니까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업을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